안녕하세요. 저는 리치스쿨 19기 졸업생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투자금 5천만 원이야 단기 매도로 돈 벌자인데요. 저도 그랬듯이 소액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6년 동안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애 최초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배우고 실행에 옮긴 지 단 10개월 만에 서울 빌라와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샀을까요? 아니죠. 상황은 똑같은데 접근 방식과 마인드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진심으로 대단한 성공이 아닌 이 정도 성취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혼이었고 자본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물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지만 경매는 나라에서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돈인데요.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300만 원씩 10번에 나눠 받게 되면 제 성향상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면서 다 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목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재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곧 1억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경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회성이 있는 다른 부업들과 다르게 경매는 살면서 꼭 필요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필요한 어떤 각종 서류들을 경매를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이고 반복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나 경험,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낙찰받은 물건을 단기 매도 관점과 보유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물건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방법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경매에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봉동에 있는 준신축 빌라입니다. 2억 2,600에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입찰 인원은 23명이었습니다. 2등과 2,5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시 법원에서 물건 잘못 받은 거라고 되게 수군댔던 그런 물건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억 7,500에 매도를 했고요. 양도 차익은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잔금 날짜를 보시면 6월 21일이죠. 근데 그보다 빠른 6월 19일 날 이미 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도가 쉽지 않다던 구로구에서 소유권을 갖고 오기도 전에 이미 매도를 한 것이죠. 정식으로 소유권 갖고 온 이후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납부받은 내역입니다. 수익률인데요. 양도 차익이 4,600 정도가 났기 때문에 각종 지출과 매도 후에 내는 세금까지 제한 금액이 3,2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 돈은 4,200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75%입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두 달 만에 3천만 원을 번 거죠. 2등과 2,500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양도 차익이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프로세스인데요. 2번에 물건 선정이 있죠. 내가 낙찰받고 싶어 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단기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두 가지 포지션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면 서울 준신축 빌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저는 단기 매도를 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어차피 한두 달 안에 팔 거기 때문에 입지나 호재나 인프라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당장 팔릴 수 있는 가격, 평균적인 시세도 아니고 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 얼마면 팔릴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인데요. 투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대출은 신탁대출이죠. 신탁대출이 80%가 나오더라고요. 1억 8,200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는 2억을 대출을 받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신탁대출 중에서도 신탁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합친 상품이 있습니다. 한 40분이 넘는 대출 상담사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딱 한 분만 이 상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금리가 좀 높거나 절차상 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2천만 원이나 더 나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저처럼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빌라를 골랐던 기준인데요. 경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원했던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부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족 단위 거주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매수하려는 수요는 1인 가구보다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가족 단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40제곱미터 이상,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 있는 10년 안쪽에 있는 건물을 원했어요. 주방과 거실인데 꽤 넓죠. 두 번째는 비역세권 중급지 이하입니다.
지금 이 표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과 급지를 나눈 자료인데요. 재투자금으로 1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철 중급지 이하에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 서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표들을 참고하면서 내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공부를 했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구록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저평가 물건인데요. 이게 이 물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 땅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가 높은 안전자산입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토지가 40%, 건물이 60%로 건물의 가치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물건의 준공 연도는 2018년으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으면 건물의 감가가 시작돼서 가치가 떨어지고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물건은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연도가 비슷한 다른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토지의 가치가 70%, 건물의 가치가 30%로 토지의 가치가 월등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과 제 물건의 다른 점이 뭔지 찾아봤어요. 바로 감정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물건들은 보통 다 2024년으로 최신인데 제 물건은 21년으로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감정 시점도 3년이 지났고 토지의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돈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임장가 부동산 방문인데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지역의 분위기 파악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돌면서 내 경매지 물건 시세를 묻고 다니는 것보다 그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에 초중고가 있다면 실수요자들의 이탈은 없는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떠한지, 그리고 전세 수요는 꾸준한지, 재개발 호재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실인데요. 제 물건지는 물론이고 주변 주택들의 공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축 주변에 다 구축이었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걸 보고 가격만 맞다면 매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주민 활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만큼 강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연찮게 말을 걸었던 할아버님께서 그 빌라를 관리하시던 방장님이셨습니다.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집에 초대를 해주셨고 덕분에 집 구조를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법 점유자의 연락처라든지 제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정말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면서 매도가 1,500만 원을 올리기로 결정하였고 이 집은 100% 무조건 팔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쓸지를 정해야죠. 그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낙찰 물건들의 낙찰 가율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빌라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낙찰가율을 보시기 때문에 베팅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매도가에서 마진을 뺀 금액을 입찰가로 산정하시는 게 낙찰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혹시나 하고 입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길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써가지고 2등이랑 2,500만 원 차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2등은 한 푼도 벌지 못했고 저는 3천만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경매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대출 한도 확인인데요. 경매에서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오거나 나오지 않아서 잔금 미납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정한 입찰가가 내가 감당 가능한지, 대출이 지금 내 상황에 정확히 얼마까지 나온지를 계속 더블 체크하시는 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은 명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명도비를 줄였던 간단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 합의서에 사인을 받게 되죠. 그 명도 합의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한다입니다. 소유권을 갖고 오기 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낙찰자가 한 푼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내라고 점유자한테 재촉하지 마시고 그 조항을 언급하면서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제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한 푼도 낼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줄여도 그 차비는 나오겠죠. 세금인데요. 이건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냥 넣어봤습니다. 세금은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내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카드로 내시게 되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큰 돈들을 내기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무이자 할부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인데요. 두 번째는 제가 보유하기 위해서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제가 보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예요.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전국에서 집을 짓고 있는 현황인데 상승장이었던 21년에 비해 24년인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아파트고 빌라는 10분의 1 수준으로 그냥 공급이 멈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공시가 5억 미만 84제곱미터 이하는 소형 저가주택은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를 받아주는 실소유자들의 그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인건비랑 땅값인데 인건비, 땅값, 자재값, 공사가 멈춰질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 그리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능성 자재 투입,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 등 모든 것들이 분양가 올라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아니지만 소액으로
빌라를 낙찰받아 보유한다면 2년 뒤에는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준은 누구나 좋아하고 돈도 조금 들고 입지도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경매에서 저렴하게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을 줄이는 불안 요소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거는 강서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낙찰된 두 개의 물건인데요. 하나는 전세가에 비해서 4,400만 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입찰 인원은 11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세가에 비해 단 1,300만 원만 높고 심지어 단독 낙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물건인데 왜 이렇게 경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담보인데요. 공동담보를 짧게 설명드리면 내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갚지 못하면 당연히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담보가 1번, 2번, 3번 3개라고 한다면 그 3개가 모두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가 되어야 그때 배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없어도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십니다. 제 물건은 2번이었는데요. 1번과 3번은 둘 다 모두 단독 낙찰이었어요. 서울 빌라는 모든 빌라가 다 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래서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당시에 강서구에 있는 물건과 은평구에 있는 물건 두 개를 같이 조사하고 있었는데 강서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별 면적인데요. 강서구가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서 강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강북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제가 입지와 물건만 잘 고를 수 있다면 내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투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상승장이었던 22년에 3억 7천까지 찍혀 있었는데 작년 가장 최근인 24년 2월에는 3억 1천만 원으로 많이 내려온 금액이었습니다. 경매 투자자들한테 실거래 자료는 정말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사하신 분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24년 2월이 아닌 현재 가치가 3억 1천만 원 이상인 것을 확인을 한다면 이 또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대봉동은 3년이 지난 오류가 있었던 감정가가 입찰가를 눌러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등촌동은 낮게 찍힌 실거래가가 입찰가를 눌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량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든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찾으시는 게 낙찰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 물건은 목동과 화곡 4동, 등촌 중간에 있었는데요. 거기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낙찰가율이 높았던 게 90% 정도 됐고요. 허그는 80에서 85% 사이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물건은 공동담보에 실거래가 낮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85%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세도 굉장히 귀했어요. 물건지가 있는 지역은 두세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가 귀하면 뭐하냐, 어차피 보증보험 한도까지밖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를 주는 방법은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하나가 더 있죠. 반전세입니다. 제가 만약에 월세 1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준 효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제 투자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입찰가를 좀 올렸어도 되겠죠. 표를 보시면 낙찰가에서 전세가를 뺀 1,760만 원이 제 투자금이었고요. 여기서 만약 월세 10만 원을 받게 된다면 1,000만 원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을 제한 760만 원이 제 최종 투자금이 됩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된다면 저는 760만 원으로 서울의 우량한 빌라를 소유하게 되면서 2년 뒤에는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투자금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승장에 찍혔던 가격이 3억 7,500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1%를 올렸었는데 2등이 85%였어요. 그래서 2등과 16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고 3등은 83%로 허그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집이 나가게 됐고요. 전세 보증 한도까지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세 10만 원까지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집 내부인데요. 뭐 한 게 없습니다. 도배만 했어요. 집이 깨끗하게 돼 있었고 그냥 방 좀 깨끗하게 안방 화장실입니다. 전세가 귀했던, 물건이 귀했던 지역인 만큼 제가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정말 많은 연락이 왔는데요. 그 중에 3억 5천의 매도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억 7,500 상승장에 찍혔던 이 가격은 최소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양도세, 비과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3억 5천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고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개봉동에 있는 물건의 양도 차익은 4,6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등촌동 물건은 5,440만 원이죠. 지금 단 두 건으로 양도 차익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제가 입찰하고 법원 가고 임태료 가고 임장 가고 모든 시간을 다 해도 일주일이 채 안 걸렸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은 부업은 경매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 변화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제가 그랬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제가 리치스쿨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인드가 바뀔 수 있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정말 큰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제 인생이 변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작년 2월 리치스쿨을 수강한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거나 어떤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죠. 그걸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저는 이제 영상에 4번 나왔더라고요. 항상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독서실 뜬금없는 키워드긴 한데 이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독서실 총무도 했었습니다. 4시간을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아껴야 되니까 식당에 가면 항상 메뉴판을 봐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거, 싼 거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라고 해서 부자가 될 놈 해서 부놈이라고 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원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분 같아요 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30대까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한 번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뚝 떨어지고 이게 바닥이 어디지? 그 알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터닝 포인트를 갖지 못했다면 계속 이 인생이 쭉 됐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겠지 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직원들도 꾸리고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도망을 가면서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여를 다 주다 보니까 제가 망하게 됐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PC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PC방을 하다 또 PC방이 망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액세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왠지 잘 될 것 같았어요. 또 초반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력에 밀려서 이것도 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이 늘어갑니다. 처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고 2억이었던 것이 6억까지 빚이 늘었어요. 지금 52% 저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1년에 52%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2억이 몇 년 만에 6억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저걸 갚기 위해서 집도 팔아야 했고 저희가 4식구인데 8평 원룸 정말 요 반도 안 되는 작은 평수에서 4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생각 계속 들다 보니까 계속 이혼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겪고 있었죠. 계속 이대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야겠다.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건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생각해서 지우자.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건 없으니 차라리 방법을 찾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아침마다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식 안 했고요. 제일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들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보험 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만약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수억씩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10년을 생활했습니다. 저 빚들을 다 어느 정도 처분하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졌을 때 집을 매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집을 사려면 진짜 수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첫 투자라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까 막상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알고리즘의 경장이님이 딱 뜬 거예요. 1회부터 제가 계속 뒤로 올려갖고 일주일 동안 전체를 다 봤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어렵지만 나 이 수업 꼭 듣고 싶어. 그랬더니 와이프도 흔쾌히 그래 그럼 한번 당신이 해보겠다라면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래서 얼마인데
라고 얘기해서 300?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했던 첫 마디가 미쳤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죠. 대신 날 믿고 해주면 나는 분명히 1년 안에 이거 10배 이상 뽑아낼 자신 있다고. 날 믿어달라고 해서 제가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리치스쿨에서 수강을 하게 되면은 매주 하는 이제 미션들이에요. 매주 하는 미션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캡처를 했는데 수강 중에 2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고 열심히 한 덕분에 제가 그 조 MVP가 됐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빌라 2건, 아파트 2건을 낙찰을 모두 받았어요. 입찰한다고 바로 제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붙였으면 더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입찰했었는데 계속 폐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출구 전략까지 전략들을 세우고 이제 배운 거를 이제 다시 복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더 승률은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계속 폐찰. 총 이거를 받기 위해서 19번을 폐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그 2건은 매도를 했고요. 2개는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가 끝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을 좀 보시면 2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이 정도 걸렸습니다. 2건 처리하는데 약 40시간. 시간당 100만 원의 부업이 된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폐차를 하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입찰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이 유튜버가 추천을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물건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 아는 동네를 공략하자였습니다. 제가 계속 폐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많이 팔리는 곳을 가면 어느 정도 잘 팔고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화곡동이랑 부평을 도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수익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꿔서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집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반경 12km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아파트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총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던데 어떻게 그 시간이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고요. 전화 임장하고 수익률 분석하고 현장 가는 거 이렇게 총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임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다녔고요. 빨리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검색하고 찾아보시다 보면은 내가 했던 물건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봐야 되는 물건, 내가 검색돼서 확인해야 되는 물건 양들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이 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물건을 찾으면 이렇게 임장 지도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별표들 보이시죠? 그러면 동선을 잡고 가면 하루에 다 돌 수 있습니다. 임장을 다녀와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률 분석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경장님께서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물건 시세 조사는 뭐 네이버 부동산, 국토부 실거래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 사례를 자꾸 활용하세요. 매도를 누가 어느 지역에 얼마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동일한 물건이 나왔다. 그럼 그 가격에 거의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조사라는 훨씬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아파트 입찰가입니다. 3억 500에 나왔는데 제가 2억 8,177만 원에 갖고 92% 가격에 받았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가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저 때 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고 그래요. 아니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감정가 대비 92%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조사했을 때 매매 가능한 가격은 3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수익률 40% 기준에서 3억 4천, 그럼 83% 가격, 이 정도 가격을 해서 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자신 있게 썼던 거고, 2등거의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빌라가 너무 구석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딱 보고 들어갔던 건 여기 스타필드 고양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경쟁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팔 수 있었던 건,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체 다 와서 보지 않으세요. 브리핑 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리스트를 쭉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고, 사용 승인일 언제고, 어떻고. 빌라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사실 매매 가격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뽑아서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서도 쉽게 리뷰를 하셨고요. 제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라고 쭉 한번 리스트업을 쭉 했습니다. 노출을 많이 시켜야 연락도 오기 때문에 당근을 또 활용했어요. 당근에서 광고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한 몇만 원 안 쓴 것 같은데 4,000번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왔고 거기서 또 거래가 돼서 이것도 바로 한 달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고 들어갔는데 안에 내부가 너무 엉망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짐을 다 놓고 가셨어요. 너무 많죠? 이게 한가득이었어요, 한가득.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채무자하고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 제가 다 처분해도 됩니까? 네, 다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당근으로 팔아서 약간의 수익을 챙겼고, 나머지는 저렇게 한 차로 세 차가 나와서 다 매우 공실인 상태로 했고, 요거는 명도 일주일 만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같이 경장님하고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파주에 받은 빌라입니다. 이게 한번 원래 그 낙찰이 했던 건데, 낙찰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집 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누수, 결로 해서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했고, 그거를 다시 법원에서 재매각으로 나와갖고 요거에 2번 유찰됐길래 제가 요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미나 하기 전에 어떻게든 매도를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설 연휴가 껴버리는 바람에 일정이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마 요거 매도 완료되고 나면 수익률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정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마보심리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걸음으로 가면 심리를 갈 수 있지만 소의 느린 걸음으로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동행말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꼭 필요한 거예요. 2024년 6월 17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작년 6월인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저희 스터디원들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19번을 배찰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매도를 위해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때 다 같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드시다면 옆에 믿을 만한 동료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활동할 때는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지, 몇 명이나 할지, 어떤 걸 할지 쭉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투자 방향이 잡히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스터디원들이 저를 믿어줬고,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스터디가 잘 유지가 되고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하고 임정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낙찰 사례도 공유하고 명도 사례도 공유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갔는데 무단 임차인이 점거를 하고 살고 계셨어요. 스터디에서 저희가 단체로 가가지고 3명, 4명씩 해서 가서 명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친목도 뭐 이거 되게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스터디 모이면 한 30분 동안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에 부동산 투자 얘기, 돈 버는 얘기하면 다 욕하잖아요. 이런 친목도모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기의 재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8개월 동안 13개의 지역을 돌았고요. 빌라 120개, 아파트 22개, 오피스텔 14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을 다녔어요. 임장을 다녔으니까 성과가 있어야죠. 빌라 13개, 아파트 6개, 오피스텔 1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쓴 이후에 더 많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매도도 더 많이 하셨어요. 성과가 이만하면 좋지 않나요?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단기 임대를 운영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희 제이메님께서도 이제 저희 스터디 조언이신데 방음시설 단기 임대 관련한 것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분도 하시고, 또 파티룸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개인별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혼자서 법인을 만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에서 일단 임시로 전체 법인 하나 만들어서 경험을 쌓고 어떻게 설립하기 좋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개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저 사실 처음에 제가 투자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도 그랬고, PC방 할 때도 그랬고, 액세서리 샵 할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러고, 내일이면 상한가, 좋아, 막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고요. 갑자기 경쟁자가 생기고요. 빚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의 목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면 이 부자가 되는 이 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계속 꾸준히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샀던 사람들 조금 떨어졌다고 되게 막 우울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높고 있고 주택 가격은 신축이든 뭐든 계속 비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시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 사례가 옆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10년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10년 동안 입찰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같이 제가 하면서 바로 입찰을 했고 바로 낙찰을 받았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부족해서 나는 더 이상 입찰할 수 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믿으세요. 시스템을 믿고 하시면 든든한 조력자들도 있고요.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된 놈이 돼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리치스쿨 대표 경장인 정두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졸업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준비한 저희 컨텐츠는 리치스쿨의 소개 그리고 성과. 리치스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고가 새로 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성과,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정말 외부에서도 우리 리치스쿨을 정말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리치스쿨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좀 부여할 때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경장인TV에서 리치스쿨로 새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저만의 채널이 아니라 졸업생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많은 강사분들의 무대로 좀 꾸며보고자 이제 저희 채널 이름도 변경을 하게 됐고 리치스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강의들이 계획됐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매 트렌드 해서 이쪽에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경매 트렌드 해서 우리가 무주택자, 다주택자이신 분들 포지션별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좋은 가격에 많이 받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언급 그리고 뉴스 기사라든지 그래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맡길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생도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제가 자료들을 좀 가져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유료 강의에서만 얘기하는 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리면서 마지막 코멘트까지 하면서 제가 이번 이제 첫 번째 강연을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오실게요. 자, 일단은 우리 리치스쿨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교육생분들이 24년도에 낙찰받은 물건들의 총 가액입니다. 24년도에 들어온 게 재작년에는 155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322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 개수로 따지면 한 16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꼴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59억에서 138억으로 늘었습니다. 배도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40명에서 357명으로 늘은 거. 정규 졸업생.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리치스쿨은 오프라인, 프리미엄 오프라인 강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학원처럼 뭐 한 기수에 뭐 300명, 400명 이렇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단가 자체도 강의료 자체도 아시겠지만 이제 좀 높기도 하고 그만큼 저희는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인원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 240명에서 357명으로 는 거는 정말 유의미한 어떤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인원수는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그만큼 이제 우리 서비스나 우리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가슴에 차고 있는 금색 배지, 우리 이제 졸업생분들 이제 다 은색이나 뭐 금색으로 차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치스쿨의 상징성을 좀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리치스쿨을 졸업한 분들을 좀 부럽게, 부러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리치스쿨을 성장시키고 의미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교육생의 성과, 그리고 교육생의 성장은 결국 이제 회사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을 성장시키면 된다라는 지향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육각 구조는 고객과의 안정적인 성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이미지, 학사모,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학사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RS, 요 R과 S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생과 우리 강사분들 그리고 회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RS는 당연히 리치스쿨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수료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교육을 해보니까 알려드리는 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뭔가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지만 돈을 잃지 않게 투자를 하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본업에 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투자를 시작한다고 본업을 때려치고 투자하게 되면 진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대신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업에 지장받지 않으면서 뭔가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끔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타 학원, 타 회사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보면은 저희는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합니다.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뭐야? 사장님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제가 넣은 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5년 전 찜질방 옷 갔죠. 근데 이제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 이제 그죠? 들어가게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남편분은 이제 옷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와이프 옆에서 이제 보필을 하면서 이제 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건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는 리치스쿨에 그래도 수장으로서 저렇게 무대에 서고 투자도 이제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5년 전에는 여기 계신 졸업생분들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경매 검색도 하고 막 임장도 가고 했었어요. 출산을 하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아시겠지만 다 직접 했어요. 입찰부터 명도, 인테리어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걸 다니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 투자했을 때 그 불편함을 너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저는 항상 불편함을 느끼면 개선을 항상 하거든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갖고 와서 대립찰 서비스를 뭔가 만든다든지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를 해서 그 편리함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제가 뭐 투자를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 그런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충분히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엔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으로 얻은 이름값으로 저는 그런 편리함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학원들이 강의를 잘하는 거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할 때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어떤 투자들을 이제 하시는데 최소한. 근데 그게 내가 수업을 잘 들었다고만 투자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편리함도 느껴야 되고 어떤 내가 물어봐야 될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생들이 성과가 극단적으로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한테는 확신과 어떤 신뢰 그리고 서비스를 통한 편의성, 요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물건을 찝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가격을 쓰세요라고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운 대로 그걸 접목해서 물건을 찾고 조사하고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들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수업 항상 끝나기 마지막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입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받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투자하는 건 입지가 가장 좋으면서
저평가된 단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경매는 무조건 싸게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입지랑 상품성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내가 중심을 입지에서 가격으로 옮겨가는 순간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입지 상품성으로 잡으면 어쩌면 누구는 영원히 투자를 못 합니다. 내 기준은 강남에 맞춰져 있는데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야. 과연 이 5천만 원이 있으신 분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생각을 하는데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언젠가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걔는 기다려주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매 투자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소액으로 사실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어도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수도권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졸업생분들이 지방 물건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 카페에 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경매 신청 추이 이건 이제 24년 초, 그러니까 1년 전 자료이긴 한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뉴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이번 달 뭐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다, 뭐 IMF 이후로 최다다,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낙찰률은 이렇게 그래프에 확연히 보이진 않지만 아파트의 진행 건수와 이제 낙찰률, 낙찰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여기 위에 나오는 물건은 많아지는 반면에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물건이 많아지는데 입찰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대로면 경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희석이 되니까 경쟁률이. 경매는 경쟁이 낮은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경쟁 치열한 거에 들어가서 큰 돈을 벌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 졸업생들의 성과들을 보니까 없어요. 우리 졸업생 중에도. 아파트라는 상품도, 인기 많은 상품도 지금 그 경쟁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파트 얘기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이제 24년 12월 기준으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는 아파트를 하는 것도 좀 기회다. 다만 이제 그냥 아파트 하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파트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또 그 안에서도 범위를 좀 줄여봤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대형평수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최근에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써놨죠.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평수이면서 뭐 공시가가 1억 이하인 건 없어요. 공시가 1억 이하여야지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가 없거든요. 단타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뭐냐면 대형평수는 부가세가 나오게 돼요. 사업자로 이제 단타 매도는 사업자로 보통 매도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부가세가 나옵니다. 물론 이 대형평수를 부가세까지 계산해서도 싸게 받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어요. 바로 팔더라도 돈이 되겠지만 이거를 보유하셔라. 왜냐면 이게 지금 싸게 받은 폭이 있어서 보유를 하면 부가세도 내가 피할 수, 탈세가 아니죠. 대형평수를 개인으로 팔면 부가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세금도 낮출 수 있고 2년 뒤에 가격도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대형평수가 많나요? 아니면 대형평수 될 거를 소형으로 쪼개서 파나요? 지금 그래프만 봐도 입주 단지 해서 전용 8호제곱 초과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유일하게 대형평수 초과분만 늘었어요. 22년도에 늘었고 23년도에 약간 빠지긴 했는데 24년도에 또 올랐습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죠? 라고 질문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슬라이드 오면 매매가 상승률, 그러니까 전국 평형별, 그러니까 여기가 대형평수, 중대형평수고 소형, 중소형. 물론 얘네도 이제 오르고는 있지만 24년 기준으로 이제 매매가 상승률 자체는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률의 비율, 퍼센트 자체가 뭐가 제일 크죠? 중대형평수가 제일 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경매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형평수 찾는 방법입니다. 경매를 이제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형평수를 그럼 어떻게 찾냐라는 걸 할 때 여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 지역, 용도 이런 거 필터 하시면 되고 여기 면적 필터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평수가 8호제곱이거든요. 건물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86제곱 또는 85로 설정을 하셔도 돼요. 86제곱 이상을 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부가세, 단타 매도했을 때 부가세가 나오는 영역이면서 이제 중대형 평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작년 11월부터 2월 23일까지의 매각 사례, 3개월치의 매각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대형 평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평수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입찰 인원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대형 평수부터 9명, 7명, 3명, 3명, 4명, 3명, 2명, 6명, 4명. 오른쪽은
6명, 3명, 21명, 22명, 9명, 31명, 5명, 11명, 45명. 총 9개 물건에 31명 입찰을 했고요. 대형 평수는. 오른쪽은 153명 입찰을 했습니다. 자, 평균으로 치면 왼쪽은 한 3명 정도 입찰한 거고요. 오른쪽은 평균 14명 정도 입찰한 겁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싸게 받을 확률이 높아요? 경쟁이 지금 5배거든요, 오른쪽이. 이게 왜 그렇겠어요? 대형 평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라는 부분 때문에 단타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세금까지 낼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가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사실 뭐 없기는 해요. 중소형 평수도, 국민 평수도. 근데 사실 진짜 이거는 유의미한 자료인 게 경쟁이 사실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건 내가 그냥 부가세를 내더라도 그 내는 거 계산을 하고 들어와도 낙찰될 확률 왼쪽이 더 높은 거예요. 대형 평수. 무주택자, 1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여유가 되고 투자금이 그래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평수가 커지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도 비싸지긴 합니다. 그런 여유가 되면서 1주택자 이하이신 분들은 대형 평수가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는 이 주택이 많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이거를. 부가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12%라서 가능하시고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인근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주택자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법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뀔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26년도엔 또 26년 1월에 발표를 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4번에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정책 설계가 있고 그 아래에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아파트가 잘 지방에도 많지는 않지만 2억 이하는 시세로 치면은 2억 중후반까지 되거든요. 2억 중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지방의 수도권이 아닌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건수로 보면 이게 유일하게 탱크 옥션이 공시지가로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옥션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탱크 옥션만 공시지가별로 필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된 물건 건수가 900건에서 1800건으로 는 게 뭐냐 1억 이하로 하면 전국이 900건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기준입니다. 근데 2억 이하까지 늘리면 1800건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물건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한테는 호재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자들 1억 이하만 보셔야 됐던 분들이 이제 2억까지 넘어가니까 내 물건에 경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1억 이하만 봤어야 되는데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한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경매 진행 현황을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매 진행 건수랑 낙찰 건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기회가 항상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경쟁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남들이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물건이 많아지면 저거 문제돼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데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반면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낙찰 현황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낙찰률 점점 더 싸게 낙찰이 된다는 거죠. 자, 8억 5천짜리가 지금 4억 3,900.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1%가 되려면 가격이 4번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4번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 안 한 겁니다. 결국 낙찰이 5억 7,800이 됐는데 그 가격은 뭐냐 5억 4,900까지 떨어졌을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그 4차에서 전차보다 한 3천만 원을 올려 쓴 거죠. 내가 3차에서 물건을 보고 최저가로 썼으면 단독 낙찰이었다는 겁니다. 이 물건은 시세가 정말 초급매 수준으로 했을 때 6억 4천, 보편적인 가격으로 했을 땐 7억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PD님이랑 같이 촬영도 했던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최근 저의 지식산업센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최근에 낙찰됐던 걸 보세요. 저는 항상 보거든요. 보면은 왼쪽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고 오른쪽이 이제 상가인데 보시면은 뭐 가격이 거진다 64%, 5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인원수도 1명,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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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2명, 1명.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1명, 1명, 3명, 2명, 11명, 1명, 8명. 요 상가는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진짜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주택이 이미 취득세 중과가 되고 너무 다주택자고 반면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이 이미 있으신 분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좀 관심 가져주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소형주택. 소형주택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소형주택이 매매가는 싸져 있는데 월세를 많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실제로 엄청난 투자 유치금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이 주택 전문 매입 기관이랑 이제 협약을 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신축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세금적으로 이게 거래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억 미만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한다. 요건 이제 1주택자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규제도 다 풀렸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이라는 게 보통 빌라도 해당이 되지만 오피스텔 원룸 그리고 1.5룸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어떻게든 이제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월세, 특히나 이제 전월세 중에서도 전세 기피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죠.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매물은 똑같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월세만 찾으면 당연히 사람이 몰리는 쪽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월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도 당연히 이렇게 지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래프들은 다 보여드렸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올라갈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가격이 싸져 있고 어쨌든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매로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사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면은 경매로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사더라도 이 거품이 껴있는 가격에서 3, 4천 싸게 산 게 시간이 지나서 1억이 빠지면 6천만 원 손해인 거거든요. 결국은 싸게 사더라도 그 싸게 사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하락기 또는 지금 같은 이제 보합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금 어떤 투자 금액이나 매도 차익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같은 얘기를 재작년에 했으면은 안전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상승장에도 투자를 했고 하락장에도 투자를 했지만 안정적인 거는 사실 하락장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죠. 지금 투자하는 게 다 위험해 보이고 정부나 뭐 어떤 이제 그죠? 뉴스 기사라든지 지금 투자하는 게 다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돌이켜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시기였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경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한마디만 좀 드려보면 사실 이 얘기까지 제가 드리진 않아요. 유튜브라든지 공개된 자리에서 이 얘기까지 드리진 않는데 여기서는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매는 돈 없어도 그냥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건 다 핑계예요. 책에도 썼지만 650만 원으로 첫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읽어보면 650만 원만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대출 80% 받았는데 나머지 20%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400만 원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안 쓰려면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면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없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내가 투자하기가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 핑계들을 찾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 갖다 대는 거죠. 뭐 대출이 안 나오고 뭐 또는 투자금이 부족해서. 사실 방법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신용대출 받으면 대출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가계대출일 때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담보대출로 치면 5억 정도 대출 받은 거예요. 그 DSR 기준에서는. 근데 사업자 대출은 DSR을 안 따져요.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내는 이자 정도는 소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이자가 보통은 우리 소액 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내는 이자가 한 뭐 6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70 정도의 소득 증빙만 있으면은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70에서 80% 또는 90%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신용대출 4천만 원 그리고 담보대출 80% 하면은 2억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돈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650만 원을 들고 했지만 650만 원도 안 썼다니까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로 했어요. 사실 나머지 돈을.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죠. 레버리지 100%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위험해요. 돈의 가치는 점점 더 빠르게 그러니까 예전에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은 녹고 있어요, 돈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야 돼요. 이게 녹고 있거든요. 1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양극화라고 해서 거기서 허탈감을 느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양극화해서 위에 있는 양극화, 끝에 위에 있는 거를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들 아래에서 어떻게든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 이제 경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신이 든다면 투자는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바로 움직이시고요. 확신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받고 싶다, 뭔가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리치스쿨에 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진행을 뒤에 또 강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